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45편 충렬왕 홍다구 세력을 척결하다. 이른바 친조 외교를 통해서 적잖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온 충렬왕이 평소에 홍다구 세력으로 분류되던 이분희, 이습 형제에게 유배형을 내렸고, 이어서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제거했다는 내용의 고려사 기록을 소개했었습니다. 그러나 충렬왕의 홍다구 세력 쳐내기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왕은 홍다구의 일당인 청주목사 손세정, 산원 장기, 그리고 녹사 지등용과 유종 등 16명을 먼 바다의 섬으로 귀양 보냈다. 그런 다음 충렬왕은 친위 세력을 강화해서 왕권 기반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우선 원로 문신이었던 류경이 은퇴하자 다음과 같은 후속 인사를 단행합니다. 판전리 사사 류경이 사직하였으므로 중찬 김방경으로 하여금 그 자리를 잇게 할 것이며, 박항을 참문학사로, 설공검을 밀직 부사로, 송분을 밀직 사지 신사로 임명할 것이다. 그리고 박구를 우승지로, 김주정을 좌부 승지로 임명할 것이다. 이때 단행한 충렬왕의 인사에 대해서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 충렬왕이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어떤 자기의 지지 세력이라고 할까 하는 것은, 그 충렬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그 몽골에서 생활하기도 했고 몽골을 왕래하면서 외교를 하기도 했는데, 이때 그 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는 뭐 문신도 있고 무신도 있고, 실은 뭐 잡류라고 하는 심부름 하던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뭐 그 노비까지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 충렬왕과의 개인적인 그 친분이죠. 이런 걸 통해서 권력 집단으로 부상을 해나갑니다. 이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역시 김방경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역죄인으로 몰려서 홍다구로부터 모진 고문을 당한 뒤에 유배됐다가 충렬왕의 친조 외교로 극적으로 생환됐는데, 그랬던 그가 최고 지위의 관직에 오른 것입니다. 충렬왕 세력과 홍다구를 비롯한 부원 세력의 싸움에서 그 아주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이 김방경이죠. 자기가 직접 무고 사건의 그 당사자로 지목이 됐고, 그것 때문에 홍다구한테 아주 뭐 대단한 그 고통, 뭐 실제로 그 고문을 받기까지 하고, 하지만 무고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상황을 아주 대역전을 시키는 이런 계기를 제공한 사람이 이제 바로 김방경이죠. 그래서 친조에서 돌아온 다음에 충렬왕은 김방경을 수상에 가장 높은 관직에 임명을 하고, 그리고 그때까지 자기를 시종했던 자기 측근 인물들, 그리고 강화를 계속 주장해왔던 문신 관료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방 비칙치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합니다. 측근 인사들을 중용해서 친위 세력을 강화한 충렬왕은 그들 친위 세력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특별한 기구를 구성합니다. 한신대 김순자 교수입니다. 한자로는 필도적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제 몽골 발음으로 읽으면 비체치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이 비체치를 두어가지고 국가의 중요한 일도 뭐 관료 조직이나 고려의 많은 재상들에게 알리지 않고, 충렬왕이 특별히 신임하는 소수의 사람들하고만 의논해가지고 일을 결정을 하게, 그러니까 최측근만 이제 신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새로운 비체치라는 직책이 설치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내에 있어서 나라는 존재는 황제의 부마로서 이러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려의 관료들에게 보일 필요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기구의 명칭은 원나라에서 도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사서에는 필사치라고 기술하고 있고, 몽골식 발음 역시 비체치라고 하는가 하면 비칙치라고 부르는 학자도 있습니다. 민족문화추진회에서 번역한 고려사 조례에는 필사치라고 적고 있는데요. 최씨 무신 정권의 정방에 속해 있던 인사들을 두루 이르는 말,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필사치를 두어서 박항, 김주정, 염승익, 이지저 등을 필사치로 삼고,
또 내관 정승호 등 5명을 신문색으로 삼았다. 옛 제도에는 나라의 모든 일을 제신과 추신들이 회의를 열어 결정한 다음에 승선으로 하여금 아뢰게 하여 왕의 지시를 받았는데 어느 날 김주정이 주상 전하, 지금 제신과 추신들의 수가 늘어서 정사를 의논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사옵니다. 하오니 필사치를 두어서 기밀을 요하는 정무를 맡기는 것이 좋을 것이옵니다. 또한 내시들에게 모든 일을 아르게 할 수 없사오니 다시 적임자를 택하여 신문색으로 임명하고 그 나머지는 폐하시옵소서. 이렇게 건의하여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로부터 박항 등이 항상 궁중에 모여서 비밀리에 정무를 처결하니 당시에 이것을 별청제추라 하였는데 옛 제도가 아니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를 불평하였다. 그렇다면 이 기구가 옛 무인정권 시절의 정방과 어떻게 다른지 이익주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정방이 그 이전까지 관리들에 대한 인사를 주로 담당하던 최후가 만든 이후로 그랬던 관청인들에 비해서 정방 비칙지는 언제나 궁궐에서 늘 회의를 가지고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대단한 권력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 이름으로는 별청제추, 따로 그 관청을 만든 제추들이다라고 했다고도 하고, 또 이런 것을 안내자를 써서 내제추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이제 국왕의 측근 인물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어떻게 보면 다소 좀 비정상적인 정치 형태입니다만 단기간에 국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충렬왕의 이러한 권력 강화 시도가 기존의 제도나 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별도의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서 실현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 기구가 원 간섭기 내내 이어진 국왕의 측근 정치의 수단으로 이용됐던 것입니다. 충렬왕 5년, 서기로는 1278년 윤 11월, 충렬왕은 대장군 조인교, 장군 노영 등을 원나라에 파견해 귀국 보고를 합니다. 충렬왕은 사신편에 보낸 표문에서 참수하는 자들이 빈틈을 노려서 이런저런 말을 떠들어대고 이리저리 가로막고 회방도 많이 했으나 황제께서는 나의 심정을 잘 통촉하여 모든 것을 탕감, 면제하여 주었을 뿐 아니라 내가 말한 모든 일들을 다 수긍하여 주었고 심지어는 내가 일일이 말하지 못한 것도 모두 먼저 알아서 편리하게 하도록 하여 주었기에 백성들이 모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원나라에 갔을 때 쿠빌라이가 충렬왕의 요구사항을 파격적으로 수용해준 데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표한 다음에 뒷부분에다 이러한 내용을 덧붙입니다. 지난번에 입조하였을 때에 황제께서는 금후에도 범죄자가 있으면 내가 그 죄를 다스리게 하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요구한 데 대하여 그래도 좋다는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고려 조정에서는 이분이 형제의 범죄에 대한 처리가 있었습니다. 이 자는 일찍이 권신 김준을 아비로 섬겨 국가 권력을 도용하여 농간하다가 그 후에는 도리어 이면과 한패가 돼서 김준을 죽이고 여전히 권력을 남용하더니 부왕을 배립하는 사변이 났을 때 변란을 일으키는 주모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노진이 위두기와 더불어 관계를 맺고 국가를 위태롭게 만들려고 음모하였으므로 그 죄상을 추궁 규명하고 이미 법에 따라 형벌을 주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입니다. 아무래도 이분희 형제를 죽인 것이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충렬왕이 원나라에 입조했을 때 장차 고려에서 고위관리가 연루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죄를 알아서 다스리도록 쿠빌라이가 확답을 한 적이 없었는데도 충렬왕은 그것을 허락했다고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충렬왕은 이분희 형제가 홍다구 쪽 끈앞풀이어서 제거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왕인 원종 시절에 무신 권력자와 결탁했던 과거사까지 들춰내서 논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나라 조정에서 홍다구는 만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전하, 원나라에서 사람을 보내왔사옵니다. 뭐라? 원나라에서 누구를 왜 보냈단 말이냐? 원나라 조정에서 단사관 송노가를 보내왔사온데 이분이 형제를 죽인 일과 원나라 종정군들이 본국으로 철수할 때 데리고 갔던 우리 고려인 처들을 우리가 조사해서 데려온 일을 조사하기 위해서 왔다 하옵니다. 이는 필시 홍다구의 농간이렸다. 홍다구가 황제에게 호소해서 송노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사옵니다. 지금 제출 신료들은 전하께서 친히 원나라에 입조하시도록 청하고 있사옵니다. 지난번 충렬왕이 원나라에 입조했을 때 쿠빌라이가 충렬왕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여서 홍다구에 대한 소환령을 내리는 조치를 취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분이 형제 사건을 규명하게 해달라는 홍다구의 호소를 쿠빌라이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홍다구에 대한 쿠빌라이의 신뢰가 여전하다는 뜻이겠죠. 이 사람은 아마도 그 군사적으로는 상당히 뛰어난 무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원나라는 일본을 정벌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고려의 협조가 필요하고 고려 군대도 동원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고려 사정에 상당히 밝은 어떠한 군사령관이 필요하겠지요. 그럴 경우에는 순수한 몽골인보다는 홍다구 같은 사람의 협조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홍다구 가문은 그 원나라에 대한 충성도를 한 번도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홍다구는 꼭 고려에서만 이런 그 힘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몽골군을 이끌고 쿠빌라이에게 여러 가지로 봉사를 한 몽골의 장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렬왕이 그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홍다구를 아주 멀리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고려의 고위 관리에 대한 처벌권을 충렬왕이 갖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은 1278년 4월 친조에서 이 문제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충렬왕은 다시 원나라를 향해 길을 떠납니다. 고려사에는 재상들이 왕에게 원나라에 입조하기를 청하자 충렬왕이 허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왕의 행차가 쉬운 일이 아닐진데 다녀온 지 2달 남짓 만에 또다시 원나라에 간다는 것은 분명 예사로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쿠빌라이는 충렬왕이 이분희를 죽인 것이 고려 왕으로서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봤던 모양입니다. 충렬왕은 쿠빌라이가 그런 약속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그 위에서 이분희를 비롯한 홍다구 추종 세력을 제거를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몽골에 소환된 홍다구로서는 당연히 여기에 반발했을 것이고, 이것 때문에 그해 12월에 충렬왕이 다시 그 친조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만, 결국 고려의 고위 관리에 대한 처벌의 권한, 이것을 충렬왕이 갖지 못하게 된다면 고려 국내에서 국왕에게 도전하는 세력을 용인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를 갖게 되는 것이고, 몽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것을 통해서 고려 국왕을 견제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또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충렬왕은 무거운 걸음으로 원나라로 향합니다. 그런데 원나라에서 이분희 사건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고려에 온 송노가는 이분희 사건에 연루된 김방경을 원나라에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때 왕비, 즉 원나라 황실 출신의 제국대장 공주가 그걸 제지하고 나섭니다. 누구를 데려가겠다 하였소? 중찬 김방경과 판밀직 허공. 이 두 사람은 이분희 형제 사건과 관련이 있는 당사자인 만큼 부득이 함께 가야 할 것이옵니다. 그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황제 폐하의 칙명이 있었소? 폐하의 명은 없었사오나. 지금 주상 전하께서 입조하여 나라가 텅 비어있어. 이런 터에 황제 폐하의 칙명이 있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바에 데려가는 걸 허락할 수 없어. 공주 마마께서
그리 말씀을 하시니 제국대장공주가 김방경을 내줄 수 없다고 버티자 송로가 역시 그 의견에 따르려고 했는데 이때 김방경의 소환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송로가와 함께 원나라에서 왔던 김보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려사 저료에는 김보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보성은 원래 북계 지역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가 반역하여 요양으로 들어가 홍다구의 신복이 되면서부터 이분이 이습 형제와 사이가 매우 좋았다. 그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송로가를 따라왔는데 그동안 송로가가 고려 조정에 따져 물은 것은 모두 그의 계책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김방경 역시 두어 달 만에 또다시 원나라로 불려갔던 것입니다. 원나라에 입조한 충렬왕은 드디어 쿠빌라이 앞에서 홍다구와 일종의 대질신문을 벌입니다. 고려왕은 짐이 하는 말에 답하라. 알겠습니다, 황제폐하. 지난번에 흔도와 홍다구가 짐을 찾아와서 고려에 주둔하고 있던 종전군 등이 철수할 적에 처자들이 모두 고려의 관리들에게 억류돼서 함께 오지 못했다고 고하였다. 또한 김방경은 벼슬이 높고 권세가 중하여 불법한 일을 많이 저질렀으며 이분이 형제가 그것을 제지하려고 하자 김방경이 고려 왕에게 잘못 간하여 결국 살해하였다고 고했다. 흔도와 홍다구가 짐에게 보고한 일들이 모두 사실인가? 그러니까 충렬왕이 원나라에 들어간 것은 이분희 형제 살해 사건 외에도 고려에 주둔했던 원나라 군사들이 본국으로 철수할 때 그들의 고려인 배우자를 데리고 가게 하느냐 혹은 두고 가게 하느냐에 관한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이분이를 죽인 것 그 사안 하나만 관계된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이 인구 추세 문제가 관계되어 있었습니다. 이 인구 추세 문제라는 건 뭐냐면 몽골하고 고려하고 전쟁을 하는 기간 동안 몽골군들이 많은 고려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별초를 토벌을 할 때 그 제주나 진도에서 원래 그 섬에 살던 사람들까지 또 전쟁 포로로 잡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탐나나 황해도에 주둔하고 있던 원나라 군인들이 원나라로 귀환되어서 돌아갈 때 많은 고려 사람들이 같이 딸려갔습니다. 어떻게 딸려갔겠느냐? 삼별초를 토벌하러 왔던 몽골 군사들이 본국으로 철수하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우리 백성들을 포로라는 명목으로 마구잡이로 잡아갔습니다. 이번에 황제의 지시로 하포의 진수군과 둔전군 등이 철수를 하면서 고려 여인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를 용인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몽골과 전쟁을 끝내고 강화 협정을 맺을 때 지금의 원나라 황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후로 고려인들을 몽골로 데려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지금 원나라 군사들이 고려의 여인들을 데려가는 것을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설령 부부의 연을 맺은 사이라 하더라도 결혼 사실이 있는지 자녀가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려 조정에서 이러한 논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자신의 고려인 처를 데리고 가려고 했던 원나라 군사들과 고려의 관리들 사이에 마찰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황제 쿠빌라이가 제기한 두 가지 문제에 충렬왕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또한 충렬왕과 홍다구 사이에는 어떠한 말들이 오가는지 고려사조료의 기사를 중심으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폐하, 흔도와 홍다구는 우리 고려가 원나라 군사의 처자들을 부당하게 억류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파견한 고려의 관리들이 원나라군의 원수부와 함께 결혼 문서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여 정식으로 결혼한 사람은 데려가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규례에 따라서 우리가 데려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형제는 왜 죽인 것인가? 강화에 있을 당시 이분이 아비가 권신 김준을 섬기다가 이명과 공모하여 김준을 죽였으며 이후에
이면이 왕을 배립하여 사직을 위태롭게 하였는데 이 모든 것이 이분이의 획책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왕위를 이어받게 되자 이분이 형제는 모든 사안에 저의 명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를 다스려서 뒷사람들을 경계하려 했던 것뿐입니다. 홍다구는 고려 왕의 말에 대해 할 얘기가 있거든 해보라. 이분이 형제는 조정에 2가지 공을 세운 바 있는데 어찌 왕이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만일에 망령된 말을 한다면 그 죄가 죽어 마땅할 것이옵니다. 이분이 형제가 2가지 공을 세웠다 했는가? 그 2가지가 무엇인지 말해보라. 예, 폐하.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경호년에 폐하께서 강화도를 나와 개경으로 환도하도록 하셨는데 이면의 아들 이뮤무가 명을 거역하자 이분이가 장자여와 함께 먼저 강화도로 들어가서 이뮤무의 목을 벤 뒤 왕비를 받들고 나라 사람들을 거느리고서 개경으로 나왔으니 이것이 첫 번째 공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공이 있다는 것이냐? 그 이듬해에 저 홍다구가 종전군을 거느리고 고려의 왕경남 쪽에 주둔했는데 노비 출신인 공덕과 순경 등이 몰래 반란을 꾀하여 싸웁니다. 이에 이분희가 그중 한 명을 잡아서 고발하자 왕이 다루가치와 함께 체포한 뒤 목을 베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한 공이 있사옵니다. 폐하, 홍다구 처자가 조금 전에 만일 망령된 말을 하면 그 죄가 죽어도 마땅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헌데 지금 저자의 말이 모두 망령된 것이니 어찌하시겠습니까? 먼저 경호년의 일을 얘기하자면 돌연가가 사신을 강화도에 보내서 원나라군이 쳐들어온다는 뜻으로 호유하기를 청하기에 이분이가 평소 이뮤무와 교분이 깊어서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해 장자여와 함께 강화도에 들여보냈던 것입니다. 대장군 송송예와 장군 홍문계가 이뮤무의 목을 베는 일로 이분이를 불러 상의하려 하였으나 이분이는 오히려 문을 닫고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대장군 송송예 등이 이뮤무를 벤 다음 사직을 받들어 개경으로 와서 부왕과 저를 기다리게 되자 그제서야 이분이가 뒤따라왔던 것입니다. 제가 송송예 등과 함께 원나라에 들어와서 보고를 하자 황제 폐하께서 안장을 갖춘 말을 하사하여 그 공을 포상하시었는데 이분이가 과연 공이 있었다면 어찌 이 포상에 참여하지 못했겠습니까? 또한 공덕과 숭덕의 반란 사건 때는 그 반란을 고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가 마침 이날 입직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발한 사람을 데리고 다루가치에게 말한 것뿐이니 이분이에게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고려왕에게 묻겠습니다. 만일에 이분이 형제가 아무런 공이 없다면 어찌하여 벼슬이 재상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선왕께서 항상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분이 형제는 말을 잘하고 교활하니 이 점을 몰라서는 아니 된다 하셨다. 만일 그를 관직에서 쫓아내면 화란을 일으킬 것이 뻔하기 때문에 관직을 주어서 변화를 살펴왔는데 이제는 죄악이 너무나 많이 쌓였기 때문에 황제의 명을 받들어 목을 벤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일이 홍다구 너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이냐? 충렬왕이 홍다구에게 우리나라 일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쏘아붙인 말이 인상적입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너는 이미 조국인 고려를 배반하고 원나라로 가버린 부원배 가문 출신인 주제, 왜 고려의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느냐? 이러한 말이 되겠죠. 충렬왕이 또 한 번 원에 가서 이번에 홍다구와 정말 대지를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홍다구에게 한 말이 우리나라 일이 너에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 충렬왕이 홍다구에게 고려일에는 간섭하지 말아라
라고 요구를 한 것이고, 고려일이라면은 국왕인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때 크게 문제가 된 것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이분희를 비롯한 홍다구 추종 세력을 충렬왕이 마음대로 처벌한 것. 이것을 이제 홍다구가 문제를 제기하고 몽골에서 그걸 이제 받아들여서 충렬왕에게 경위를 조사한다고 할까 하는 게 하나가 있고, 앞에서 소개한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충렬왕은 원나라 황제인 쿠빌라이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아주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합니다. 자신감이 넘쳐 보이지 않습니까? 충렬왕 입장에서도 바로 그 직전에 다녀왔던 그 원나라의 어떤 외교 행차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위상을 스스로도 좀 더 깨달을 수 있게 됐겠죠. 그리고 충렬왕은 이때 정도 되면 나는 고려의 국왕이지만 원나라에게 확실하게 협조하고 대신 내가 권력을 확실하게 장악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그 입장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원나라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충성을 한다면 홍다구나 혹은 다른 어떤 정치적인 사람들이 공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위축될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충렬왕으로부터 우리 고려의 일에 왜 간섭하느냐는 질책을 받은 홍다구는 이분희 형제의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꾸를 하지 못하고 슬그머니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립니다. 고려에서 철수한 군인의 처자 128명은 원나라로 돌려보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려의 관리가 결혼 여부를 조사한다면서 불법적으로 부부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원나라 군인과 고려의 여인이 처자 관계인지 아닌지를 조사한 것이 불법이라 하였는가? 그렇다면 원나라 군사들을 우리 고려의 마음대로 풀어놓아서 양민의 자제를 위협해 강제로 아내로 삼도록 한 것은 합법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충렬왕은 좀처럼 기세를 누그러뜨리지 않는데요. 그러자 충렬왕과 홍다구의 설전을 지켜보던 황제 쿠빌라이가 드디어 결론을 내립니다. 군인의 아내로서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남편을 따라 원나라로 오게 하라. 그리고 앞으로 벼슬이 높은 자로서 죄를 지은 사람은 원나라 조정에 자세히 아랜 연후에 처벌을 하도록 하라. 이제 고려왕은 귀국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2달 간격으로 재차 원나라에 입주했던 충렬왕은 고려로 돌아오게 됩니다. 충렬왕의 원나라 행차를 결산한다면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쿠빌라이의 지시사항을 보면 일단 그 홍다구 주장하는 것이 승리한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고위관료 처벌할 때 함부로 못하게 한다. 이런 점에서는 이제 홍다구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 인구 문제에 있어서는 고려가 원하는 것을 상당한 부분 얻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군인의 아내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때 몇 명 정도의 고려인이 원나라로 동반해서 갔는지 혹은 끌려갔는지 기록은 없습니다만 홍다구가 충렬왕하고 이제 논쟁을 벌이면서 많이 위축되어서 군인의 아내가 확실한 사람 128명만 그냥 가만 놔둬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려에서 데려가 버린 여인들 중에서 원나라 군인의 처가 확실한 128명만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한 것 자체가 결국 그 여자들도 고려에 귀속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겠느냐. 김순자 교수의 견해가 이렇고요. 이익주 교수는 이때 충렬왕은 원나라 조정에 입조해버린 외교전에서 절반의 승리를 거둔 셈이라고 평가합니다. 결국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서 결혼 문서가 있으면 보내고 없으면 안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철을 보내지 않은 몽골군의 고려인 부인을 보내지 않은 것이 좀 고려에서 과도한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이 좀 인정이 되는 가운데 보내는데 그래도 다 보내는 건 아니고 실제 결혼 여부를 조사해서 보내겠다. 이렇게 합의를 한 것이니까 거의 반반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앞으로 고위 관리가 죄를 짓더라도
먼저 원나라에 보고를 한 다음에 처벌하라고 한 대목은 충렬왕을 찜찜하게 만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의 승리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인구 추세, 즉 원나라 영역으로 넘어간 고려인들을 데려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 때문이겠죠. 충렬왕은 1278년 12월에 원나라에 갔다가 이듬해 2월에 돌아오는데요. 오자마자 지금의 평양을 비롯한 서북면 지역으로서 이미 원나라 영역이 되어버린 동령부에 사람을 보냅니다. 왕은 조유를 동령부에 보내서 서해도 백성으로서 김인년 이후에 도망하여 동령부로 들어간 자들을 조사하여 찾아왔다. 네, 김인년이면 고종 46년으로서 서기로는 1259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1258년에 고려와 원나라 사이에 강화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원나라로 넘어간 사람은 설령 자진해서 도망간 사람일지라도 고려에 데리고 오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셈이죠. 충렬왕이 이때 가서 한 얘기가 그 이후에 고려가 행한 그 후속 조처에 보면 나타납니다. 충렬왕은 이제 해를 넘기고 2월 10일 날에 귀국을 하는데요. 귀국을 한 바로 이틀 후에 동령부로 고려가 관리를 파견해가지고 고려의 호구들을 조사해가지고 찾아오는 것이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거는 고려가 그 인구 문제에 있어서 원나라하고 원나라 정부에게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는 것이죠. 이 모든 사람들은 우리 고려인입니다. 그러니까 원나라 땅 아니라도 고려가 관리를 파견해서 이 사람들을 조사해가지고 되돌려 오겠다. 그것이 이제 승인받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충렬왕과 김방경이 홍다구 세력인 이분희에게 유배형을 내렸다가 사람을 보내서 제거한 사건을 소개했었는데요. 이때 이분희의 동생인 이습도 함께 희생당합니다. 그런데 고려사 등의 사서에서는 이습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습은 꿋꿋한 지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왕의 총애를 받았고 정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견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왕에게 자신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리하여 나라에 이익을 준 바가 많았다. 내시들의 사적인 청탁을 일제 거절하였으므로 내시들이 항상 이를 갈며 그를 원망하다가 그에 대하여 왕에게 풍간하여 죽였다. 충렬왕의 측근 세력인 내시들이 자신들의 청탁을 받아주지 않는 이습에 대해서 풍간, 즉 사실을 왜곡해 간하는 바람에 희생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습은 귀양 가는 길에 목숨을 잃게 됐을 때 이렇게 한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목을 거두러 왔단 말이지. 주상 전하가 보내셨구나. 내가 결국 형님 때문에 죽는구나. 이때 그의 나이가 39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습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습의 본래 이름은 이분성이고 고종의 궁첩의 딸에게 장가를 들었으므로 국서라 하였다. 원종의 총애를 받았다. 여기에서 국서란 국가의 사위라는 뜻입니다. 국왕의 첩이라는데 궁첩이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궁궐 안에 있는 아주 좀 급이 낮은 후궁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 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국가의 사위다 이런 호칭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원종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학렬인데 원종이 대단히 총애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요즘 말로 표현을 하면 민폐를 많이 끼치지 않도록 행정 간소화한 점에 있어서도 평가를 받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충렬왕에게도 이렇게 바른 말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충렬왕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특별히 총애하는 측근들의 그 요구사항은 다 들어주는 걸로 나타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듣기 싫은 그 신하들의 말을 경청을 해야 한다. 굽히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간언을 했던 사람으로 나오고요. 이습이 국왕에게 직언을 간했다는 기록은 사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응방의 오숙부 등이 일찍이 국왕의 측근이란 새를 등에 업고서 전라 안찰사 안전과 장흥부사 신좌선을 참소하여 파면시킨 일이 있었다. 그러자 이습이 왕에게 말했다. 전하, 전라 안찰사 안전과 장흥부사 신재선이 파직당한 이유는 따로 있사옵니다. 응방리를 하고 있는 오숙부라는 자는 불법 행위를 밥 먹듯 하는 자이온데 안전과 신재선이 오숙부의 청탁을 거절하자 그들의 죄를 거짓으로 꾸며서 전하께 참소를 한 것이옵니다. 만일에 전하께서 오숙부의 말을 믿고서 두 사람을 처벌한다면 전하의 성덕에 어찌 흠이 되질 않겠사옵니까? 과인도 그 점을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전라 안찰사 안전을 불렀으니 그의 얘기를 듣고 나서 처결할 것이다. 비록 자신의 측근 세력인 응방 관련자들이나 내시들의 비행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서슴지 않았으나 충렬왕도 이러한 이습을 상당히 신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날 왕이 이습에게 물었다. 관리들이 모두 과인의 명령에 순종치 않으니 어찌된 까닭인가? 근자의 승려들이나 관노배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전하를 보필하는 좌우 시종에게 부탁을 해서 관철하고 있사옵니다. 주상 전하 측근 관리들이 옳고 그름을 검토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백성에게 끼치는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옵니다. 이습이 이렇게 대답하자 왕이 옳게 여겼다. 이습이 왕에게 비행 관리들에 대한 쓴소리만 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루었던 선전 소식 역시 이습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옛 제도대로 하자면 지방에서 물자를 징발할 때 국왕이 선지를 내리는데 왕이 즉위한 뒤로는 너무 자주 선지를 내렸기 때문에 주와 군에서 어명을 접수하기에 지쳤다. 그래서 이습이 왕에게 건의하였다. 주상 전하, 사소한 어명을 내리실 때에는 굳이 선지까지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옵니다. 선지가 내려가는 곳에서는 반드시 향을 피우고 어명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번거롭사옵니다. 청컨대 주상 전하께서 승선에게 명하여 문서를 작성하게 하고 서명 역시 승선이 하게 하시면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선전 소식이었습니다. 행정 간소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낸 것이죠. 이습의 충언은 비단 임금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정 대신 중에서 그 어느 누구도 직언을 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원나라 출신의 제국대장 공주에게도 이습은 지혜와 용기를 내서 간언을 했던 것이죠. 흥왕사에 있었던 금으로 만든 탑이 있었는데 불교 국가인 고려의 입장에서 이 흥왕사는 사실은 왕건이 창건했고 고려의 어떤 가장 중심이 되는 절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있는 탑을 공주가 뺏어와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금으로 쓰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고려 관리들은 공주가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데 이습이란 사람은 공주의 기분 상하지 않게 아주 합리적이면서도 좋은 비유를 사용해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공주가 아무 말 못하고 내놓거든요. 네, 그 내용을 사서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원나라 공주가 흥왕사의 황금탑을 대궐로 가져다 두었는데 포장을 엄하게 해서 간직하였으나 대부분을 홀라대 등에게 절취당했다. 공주가 이 탑을 파괴하여 금을 쓰려고 하므로 왕이 말렸으나 듣지 않았다. 왕은 울기만 하였다. 나중에 왕과 공주가 흥왕사에 갔을 때 승려들이 황금탑을 돌려달라 했다. 되돌려줄 것이면 내가 무엇하러 황금탑을 대궐에 갖다 두었겠느냐? 다시는 그런 말 말라. 공주는 승려들의 청을 거절하였다. 그런데 얼마 뒤에 왕의 병이 위독하게 되었다. 재상들이 잡아가둔 매를 놓아주자고 요청하였다. 이습이 공주에게 말하였다. 마마, 무릇 모든 기도란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옵니다. 그런데 오직 흥왕사의 황금탑이
제자리를 떠나 궁중에 있으니 이것을 돌려보내줘야 할 것이옵니다. 그러자 공주가 허락하였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대단히 기뻐하면서 승지 이좀비를 시켜서 그 탑을 흥왕사에 반환하였다. 고려는 전통적으로 아주 고층 건물을 안 짓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공주가 막무가내로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원나라 서울처럼 화려한 궁궐, 자기가 거처하는 어떤 전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역시 다른 신료들은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데 역시 이때도 이습이 아주 머리를 잘 현명하게 써가지고서는 공주를 잘 설득을 해가지고 공주가 중단하게 만들거든요. 그 외에도 충렬왕이 총애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제 이 사람에게 뭐 해달라 요구하는데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렬왕과 이습 사이에 이상기류가 나타난 것은 1278년에 충렬왕이 원나라에 입조해서 쿠빌라이로부터 적지 않은 외교적 성과를 얻은 다음 고려로 돌아오는 도중이었습니다. 주상 전하, 그대는 지신사 이습이 아닌가? 무슨 일로 과인을 찾아왔는가? 주상 전하, 이번에 전하께서 원나라에 친조하시어서 황제로부터 받아낸 약조들은 나라에 큰 이익이 될 것이옵니다. 그런 덕담이나 하자고 과인을 찾아오지는 않았을 것이고 용건을 말해보라. 주상 전하, 이제 곧 고려로 돌아가면 우리 조정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산적해 있사옵니다. 그거야 과인이 모를 리 있겠는가? 전하, 신이 시무 10여조를 작성해 왔사옵니다. 뭐하라? 시무 10여조라 하였는가? 그러하옵니다. 여기 있사옵니다. 읽어보시옵소서. 이습이 충렬왕에게 건넨 시무 10여조란 현 시점에서 시급히 해야 할 10여 가지의 일들, 이러한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습의 건의문을 받아 읽은 충렬왕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따위를 시무책이라고 적어왔느냐? 주상 전하, 신이 충정을 담아서 함부로 충정을 입에 올리지 말라! 물러가도록 하라. 전하, 썩 물러가라는 소리 못 들었는가? 예, 전하. 모든 재상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개경에 돌아가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잘 봉하여 과인에게 올리도록 하시오. 고려사 저료와 열전편 이습전을 보면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습이 시무 10여조의 의견을 글로 만들어 왕에게 올렸는데 왕이 그것을 살펴보고는 구겨서 내동댕이 쳤다. 도대체 이습이 올린 시무 10여조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었기에 충렬왕이 그처럼 격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김순자 교수의 얘기입니다. 충렬왕이 이습이 올린 그 시무 10조를 집어던졌다라고 하는 데서 상당히 궁금한데요. 그 내용은 고려사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 충렬왕의 그 반응에서 유추를 해보면 그 10조 중에서 10개 조항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충렬왕의 그 측근들이 전횡을 하거나 혹은 그 부정축제를 하거나 백성들을 어떤 그 침해하는 그러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습의 시무 10여조가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었는지를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익주 교수는 이 시점이 충렬왕이 원나라에 들어가서 홍다구 등을 제압하고 지대한 외교적 성과를 거둔 뒤 귀국하는 도중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충렬왕이 그 쿠빌라이를 만나서 대단한 외교적인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습과 충렬왕 사이에는 친조 외교 성공 이후 정치 운영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대단히 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습이 그 원종의 총신이었고 홍다구의 당여였다고 그 생각을 한다면 아마 이것은 충렬왕의 권한이 강화된다는 것을 예상은 했겠지만 그 당시 충렬왕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만큼 그 제대로 파악을 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아마 원종 총신이나 홍다구 당여의 입장에서 시무책을 냈던 것이 아닌가. 충렬왕이 원나라에 가서 홍다구의 소환을 요청했었고, 그러자 쿠빌라이가 홍다구뿐만 아니라 고려 주둔 원나라 군사의 전면 철수라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림으로써 충렬왕은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둔 셈인데요. 이렇게 되자 자신감을 얻은 충렬왕은 자기 나름으로 왕권 강화를 위한 구상을 하고 있었겠죠. 이습이 건의한 시무 10여 조는 그러한 충렬왕의 구상과 내용면에서 아주 딴판이었던 모양입니다. 만약에 이때 충렬왕이 황제가 홍다구와 홍다구가 지휘하는 군대까지 모두 원나라로 송환한다 했겠다. 좋아. 개성에 도착하는 대로 아직 고려 조정에 남아있는 홍다구의 끈앞을 모두 잘라내버릴 것이야. 우선 이분이 그자부터 제거를 해야 돼. 가만히 있자. 이분이를 쳐내면 그의 동생 이습이 걸리는데 하는 수 없지. 동생도 함께 제거하는 수밖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습이 무슨 시무 10여 존이 하는 문건을 가지고 찾아왔다면 그 내용이 충렬왕의 눈에 들어올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반응을 보인 건 아닐까요? 물론 이 역시 추측에 불과합니다. 사서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이습의 경우 형인 이분희와는 달리 노골적으로 홍다구 편에 서서 행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충렬왕과 김방경은 왜 굳이 이습마저 죽여야 했을까요? 김순자 교수입니다. 아마도 형이 죽고 동생만 살려두면 다시 혹시 홍다구에게 무슨 말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록에 남은 것대로 그 충렬왕의 측근들이 막 이제 이 사람을 결국 같이 제거해야 된다, 막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이습이 너무나 강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그 행동이 오해를 산, 그러니까 형하고 같이 그 결탁을 해가지고 홍다구 편이다라는 인상을 심어줄 만한 그러한 행동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습이 아무리 이분희와는 달리 홍다구와 연관성이 없는 인물이었다고 해도 친형을 제거하면서 동생을 살려둬서 화근을 남길 수는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죽였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이습 역시 홍다구 세력이라는 오해를 받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는 달리 이익주 교수는 비록 이습이 품성이 바르고 충직한 관리였다고는 해도 근본적으로 그가 정치적으로는 홍다구 세력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희생됐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정치 세력에 속해 있었느냐 하는 게 되겠죠. 그 아버지가 이송이라는 사람인데 최후의 문객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어떤 그 측근에 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이분성 이습 자신은 고종의 그 궁첩과 결혼했다. 그러니까 후궁도 아니고 아마 왕과 그 관계를 맺은 어떤 그 첩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 자신이 국서, 나라의 사위다 이렇게 불렸다는 거죠. 그리고 원종의 총신이 되었고, 또 그 원종 총신들, 이 사람들이 홍다구와 모의해서 김방경 무고 사건을 일으킬 때 또 거기 참여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원나라 출신 공주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충렬왕이 대신들을 데리고 원나라에 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던 때, 대궐은 제국대장공주의 차지가 됩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마마, 부르셨사옵니까? 내부에 연락하여 보관 중인 악기를 전부 꺼내오도록 하라. 악기를 전부 내오라 하셨사옵니까?
악기를 모두 꺼내오라 했으면 그 악기를 연주할 악사들도 따라와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연회를 베풀 것이니 응방 사람들을 모두 불러오도록 하라. 마음껏 마시고 가물을 즐기도록 하라. 공주는 궁중에 층대와 채붕을 가설하고 호화롭게 등불을 켰으며 광대들로 하여금 새벽까지 음악을 연주하게 하였다. 마마, 하명하신 대로 그 구경거리를 끌고 왔사옵니다. 그래? 자야, 풍악을 멈추어라. 내가 정자로 올라갈 터이니 그놈을 끌고 들어오도록 하라. 예, 마마. 독가가 산범을 생포하여 왔으므로 공주는 후원의 정자로 올라가서 관람하였다. 공주의 여흥은 충렬왕이 돌아오고 나서도 그치질 않습니다. 이때 마침 원나라에서 황자, 곧 황실의 자제가 죄를 짓고서 유배지로 가는 길에 개경을 지나게 됐는데, 우리 원나라 황실에서 고려로 유배형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 하였느냐? 황자 애야적이라 하였사옵니다. 그래. 나한테는 오라버니가 되는 분이시다. 헌데 어디로 귀향을 가신다 하더냐? 대청도라 하였사옵니다. 어쩌다가 멀리도 가시는구나. 아니 되겠다. 내가 성 밖으로 나가서 대걸로 모시고 와야겠다. 공주는 성 밖으로 나가 애아적을 마중하였다. 애아적은 공주의 초대로 귀양 가는 길에 일단 객관에 들게 되었는데, 무엇들 하느냐? 악사들은 음악을 연주하고 무희들은 춤을 추도록 하라. 예. 비록 황실 사람이라고는 하나 죄를 짓고 귀양 가는 사람을 객관에 불러다 놓고 성대하게 연회를 베푼 것이죠. 고려 조정에서는 심지어는 충렬왕까지도 감히 공주를 제지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원나라 황실에서 온 수행원이 보다 못해 공주에게 항의를 합니다. 비록 우리 원나라 황실 사람이라곤 하나 지금 황자는 황제 폐하 명으로 유배소에 가고 있는 죄인이옵니다. 어찌 귀양 가는 죄수가 연회와 음악을 즐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제서야 제국 대장공주는 연회를 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